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2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은 강의 자료 7쪽 함께 봐주시고요. 이제 교재 제1부 화법의 개념과 범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강의 자료는 교재를 주로 요약을 하고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 자료가 좀 더 핵심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교재에는 이제 예들이나 굳이 이거를 요약해서 옮기기 번거로운 것들은 교재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의 화법의 개념과 범위가 1부고요. 교재 15쪽 함께 보시면서 강의 자료 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화법의 개념과 더 정확히 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화법이라는 말을 언어학적으로 정의하느냐 일반적으로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사실 언어학적 정의는 우리 강의 자료 지금 7쪽에 있는 대로 살펴보면 문장이나 담화는 디스코스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재현하는 방법을 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라고 했던 그런 인용과 관련되는 것들이 화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업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법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말하는 화법이 영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 언어학적 정의가 아닌 일반적 정의에서의 화법은, 말하는 법이다. 말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고, 사실 이제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저 사람은 화법이 문제야. 저 사람은 어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좋은 화법을 가지고 있어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 언어에서 말하는 화법은 말을 더 잘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놓인다고 할 수 있죠. 말을 더 잘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을 해, 표현력이 뛰어나 등등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말을 더 잘하는 것의 핵심은 정확히 말하는 것. 이 정확히 말하는 것에는 발음도 있고요. 그다음 적절한 어휘 표현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적절한 비언어적, 준언어적 그런 사용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차시에서 말을 했다시피 방송 언어는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개념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방송 언어에서의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음성적이건 표현적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정확히 말을 해서 더 잘 말하게 하는 그런 것을 화법이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5쪽에 화법의 개념과 더 정확히 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교재에 있고요. 이게 정확히 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은 오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발음의 오류는 말로 할 것도 없이,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거나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도 사실은 이제 모국어니까 여러 가지 문맥적 상황을 통해서 발화술 실수도 이제 이해해주고 넘어가지만, 소위 말해서 지금 방금처럼 버벅거리거나 동시조음이라고 하죠. 코아티큘레이션이 돼서 분절음의 표현 발음들이 엉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또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문 1과 예문 2가 15쪽과 16쪽에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여기는 꼭 발음은 아니지만, 선생님은 사실 이제 음성 의문론이 주전공, 그리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세국어, 국어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좀 맥락상 좀 닿지 않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이 저자는 발음적인 측면보다 적절하지 않는 문법적 표현이라든지 어휘적 표현에 대한 한 예를 들면서 정확한 화법이 무엇인가를 예로 들어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틀리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예문 1, 이쪽으로 가실게요. 이 옷 한번 입어보실게요. 영수증 받으실게요. 미용실이라든지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가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가실게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낯설다고 느꼈겠지만 사실 언어는 언어 사용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럼 어느새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은 학교 문법의 교육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라고 국어 시간에 한 번쯤은 들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듣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아마 접할 겁니다. 선생님은 뭐 알바할 나이도 좀 지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듣고 특히 미용실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머리 뭐 하고 나면 이쪽으로 가실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15쪽 그 예문 하단에 보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시를 잘못 넣은 거예요. 주체존대의 시죠. 주체존대의 시를 나타내는 이 선어말 어미는 언제 들어가나요? 주체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을 높여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이 시는 15쪽 하단 맨 밑에 줄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의 기술에 결합하여 그것이 상위자와 관련됨을 나타낸다. 즉 따라서 화자 자신과 관련되는 경우 시를 원칙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닌 게 표현을 굉장히 복잡하게 썼어요. 여러분들 꼼꼼히 보면 이해가겠지만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니죠. 누가 이쪽으로 가실게요는 이 시가 높이는 게 누구예요? 화자인 자신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 문장에 듣고 있는 청자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를 적절하게 쓰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문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 2는 자, 이 가방은 특별 할인 제품이시고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 책은 이미 매진되셨어요. 시를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주체 존대, 주체를 높이는 경우에만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메리카노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왜 높였을까요? 아메리카노를 받을 손님이 자기 입장의 상위자이고 존대해 주어야 하는 고객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배경에는 자, 우리가 규범 언어의 관점에서는 예문 1과 예문 2의 그 주체 존대의 선어말어미 시가 오용 사례다 해서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고 바르지 못한 표현이니 고쳐야 한다. 많이 쓰지만 고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 차시에 설명했던 규범 언어가 아닌 descriptive linguistics, 기술 언어의 관점에서는 자, 언어학적인, 학문적인 소위 말해서 OX의 관점이 아니라면 왜 이런 시의 오용 사례가 나올까요? 오용 사례가 나오는 배경에는 경어법 체계의 변화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국어는 알타이어의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음조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긴 해요. 그래서 혹시 국문과 학생들 중에 문법 굉장히 관심 많은 친구를 제외하고 지금 아득한 친구들도 많을 텐데 국어의 경어법에는 청자를 존대하는 것이 있고 주체를 존대하는 것이 있고 객체라고 하죠. 간단히 말하면 목적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존대를 하는 어떤 경어법의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이제 객체 경어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 길게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아마 그 객체 경어법의 잔조는 어휘적으로 진지라든지 주무신다든지 어휘적 그런 겸양법이라고 해요. 객체 존대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했사오니 이런 사오, 밭잡나니 할 때의 그 잡, 요런 것들을, 이제 객체 존대 혹은 겸양법이라고 하고, 그건 이제 사실은 지금 거의 사라진 그런 경어법입니다. 그리고 상대 경어법은 청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습니다체, 하오체, 하계체, 해요체, 반말체 이런 것들을 공선법 내지는 상대 경어법이라고 하죠.
근데 상대경어법도 원래는 6등급인데 요즘은 사실은 습니다체도 우리가 지난 차시에도 말했지만 아나운서들이나 특별한 연설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하우체나 하계체 거의 쓰지 않죠.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원래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하계체 정도 써야 되는데 사실 거의 그렇게 안 되고 해요체 쓰죠. 또 부부간에는 하우체를 쓰거나 뭐 사극 같은 데서는 볼 수 있지만 요즘은 거의 쓰지 않아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대경어법도 좀 뭐랄까 빈도수가 많은 것은 반말과 해요체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원래 경어법의 체계가 뭐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청자를 상대 경어법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그 겸양법에 해당하는 객체 경어법은 거의 사라졌고 이제 어휘적인 흔적만 남아있고 그리고 상대 경어법, 청자를 높이는 상대 경어법도 좀 단순해지는 분위기고 문법에는 규범에는 남아있지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가 굉장히 주체 존대의 기능을 해야 하는 시가 굉장히 문법적으로 파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경어를 써야 할, 존대를 써야 할 상황이 되면 시를 여기저기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아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시를 넣게 되어버린 예문 1과 2는 사실 기술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어 경어법 체계의 변천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규범 언어의 측면에서는 올바른 표현이 아닌 오용 사례이기 때문에 정확한 화법에서는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결국 경어법의 모든 무게를 주체존대의 선어말 어미 시가 덤터기를 쓰고 있어. 뭐 문법 형태소의 입장에서는 파워가 생기니까 좋은 거겠죠. 네, 뭐 언어 형태소나 단어나 언어가 뭐 생명을 가진 유기체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예문 1과 예문 2의 예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정확한 합법이 요구하는 바, 이제 이건 문법적 정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17쪽은 구어 화법과 문어 화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얘기를 했고 간단히는 알고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3이 있습니다. 17쪽의 예문 3을 함께 봐주시죠. 자, 이 예문 3은 이제 여기 자기소개 글입니다. 자기소개를 한 글이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인데 이 자기소개서를 뭐 문어로 준비하는 일이 많고 일단 문어로 준비한 다음에 내가 읽거나 이제 연설문도 바라보게 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끝냅니다. 뭐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보통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런 어떤 화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줄글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노트 테이킹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꼭 줄글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미리 준비해서 어떤 그런 발표 같은 것을 준비하기도 하죠. 네. 네, 18쪽으로 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이 18쪽에 그 연설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어 화법과 문어 화법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중간 영역이 사실은 이제 연설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자기소개 잠깐 더워서 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잠깐만요. 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경우보다 많지 않지만 연설문은 그렇지 않죠. 지금 곧 뭐 대선이 있어서 뭐 다양한 뭐 토론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 연설도 많을 것인데 이 연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오바마가 굉장히 연설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써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따로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철학이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은 뭐 그 연설을 할 그 주인공의 몫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연설을 할 만큼의 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뭐 이제 그 글을 좀 잘 쓰고 이 모든 거를 뭐 대통령 출마자나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연설문이야말로 구어와 문어의 중간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의 성패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문어 텍스트인 연설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어 화법이다, 문어 화법이다, 그런 것을 엄밀하게 양분해 놓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18쪽에 글쎄요, 뭐 여러분들도 향후 이제 정치를 해서 뭐 아니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대중 앞에서, 연설은 강의랑은 틀려요. 강의나 강연, 강연은 강의보다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좀 촘촘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강의는 한 학기 내내 혹은 1년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캐주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인 반면, 강연은 특정 시간에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촘촘하다는 것은 또 철저히 텍스트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죠. 선생님도 지금 강의 자료와 교재를 같이 보고 이제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거보다 더 강연은 촘촘해야 되고, 연설은 반은 암기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막 외우듯이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설 테스트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자신의 발음이나 연설 태도나 이런 것을 다 조율한 다음에 대중 앞에 서야 되겠죠. 뭐 향후 이제 우리가 여러 대통령의 그런 어떤 뭐 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까, 뭐 비전 발표나 이런 것들 하면서 보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화법을 배우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18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연설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청중이 연설을 한다, 그럴 경우에 생각하고, 뭐 우리가 흔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이죠. 쓰고 보고 속말하기, 이제 속으로 읽어보고 읽으면서 속말을 하면서 내가 준비를 할 때 발음이 꼬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은 같은 표현들을 얼마든지 뭐 패러프레이즈 하거나 단어를 교체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말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네, 뭐 연설문을 만드는 게 이 수업의 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9쪽에 가보면 19쪽에 우리 교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쪽 함께 봐주도록 할까요? 19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접하는 많은 미디어에서 입말과 글말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경우를 찾는 것은 최근에 아주 쉽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막이죠. 그래서 자막은 아주 흥미로운데, 처음에 자막은 아주 보조적인 기능이었어요. 굉장히 보조적인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막이 시선을 확 끌기도 하죠. 물론 자막이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보거나 지금은 TV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보게 되고 이제 외화들을 접하게 되지만, 과거에 TV에서 명화극장 같은 것들을 하면 더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관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더빙판도 있고 이제 원어판이 있잖아요. 원어판에는 뭐가 붙어요? 자막이 붙죠. 자막이 붙는, 여기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한류어 언어 들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막이 붙는 경우에는 그 자막을 몇 글자 아니라도 아주 철저합니다. 몇 글자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고, 뭐 그 영어 단어가 3음절이면 우리 단어도 3음절에 맞춘다든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들이, 방금 말한 건 더빙이네요. 더빙을 하는 경우에는 음절수를 맞춘다는 얘기고, 이제 그거 말고 더빙이 아닌 자막의 경우에도 이제 몇 글자 아니라든지 그런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자막이 중요했다면, 사실은 이제 뉴스 자막을 제외하고는 특히 최근 글쎄요, 거의 선생님도 최근 10년 이후에는 자막의 그 기능이 굉장히 더 시선을 끌고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막에 더 몰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문어 화법,
화법이 구어화법, 문어화법과 구어화법의 중간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뉴스 자막은 지극히 문어적인 표현이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만화적인 그런 어떤 뭐 말풍선도 사용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 자막으로 쓰여진 언어들은 구어적인 속성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어화법과 문어화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20쪽에 보면 이 필자가 되게 재미있는 공익광고의 한 예를 드러났어요. 윗글이 맑아야 아랫글이 맑다. 자, 윗글, 이제 댓글 얘기, 댓글의 그 건전한 댓글 사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메인 기사가 훌륭해야 그 댓글도 훌륭하다라는 뜻인데, 윗글이 위에 있고 글자가 크죠. 그러면서 싹 내려오면서 작은 글자가 되면서 아랫글이 됩니다. 굉장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면서 자막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막의 그 위상과 또 이 자막 자체가 갖고 있는 구어와 문어의 중간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공익광고 예를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교재 21쪽이고요. 교재 21쪽이고 화법과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화법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국문과 학생들도 국어학 개론에 접해봤을 것 같고, 요번에 수강생들을 보니 이제 좀 이런 쪽엔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해당 전공도 많고 좀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기니까요. 말을 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일단 그 21쪽은 조금 이따 보고 22쪽 그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22쪽의 그림을 먼저 볼 텐데, 교재 22쪽의 그림이 의사소통 모델입니다. 의사소통 모델인데, 여기에 보면 위에 있는 의사소통 모델은 구어화법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문어화법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과정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사점과 차이점. 비슷하죠. 더 비슷하지만 차이점과 유사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 대신 필자와 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말하고 청자는 듣겠죠. 반면 필자는 쓰고 독자는 읽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통된 것은 뭐냐면, 말하기와 말하기든 쓰기든 이것은 개념의 기호화, 코딩이라고 합니다. 앞쪽 페이지 다시 볼 때 나오겠지만 코딩 혹은 en을 붙여서 encoding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바꾼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의 개념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호로 바꾼 것을, 자, 음성기호든 뭐든 기호가 날아오는 거죠. 그럼 그 기호는 우리 귀에서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디코딩이 됩니다. 사실 이 개념화는 이제 흔히 말해서 환보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해보호, 부호, 기호를 해석한다. 부호, 기호를 해석한다. 그래서 상대의 간단히 말하면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말하니까 음성기호, 여러 가지 자음, 모음이 연결된 음성기호를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부호를 해석, 그 기호, 부호라고도 하고 기호라고도 합니다. 해석해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반면 문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 기호는 자음, 모음과 같은 음성기호가 아니라 뭘까요? 문자 기호가 되겠죠. 문자도 기호죠. 그럼 그 문자를 읽고 문자의 뜻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죠. 음성 기호는 시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공간과 그다음 시간에 제약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거 녹강이니까 녹화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강의실에 듣는다 그러면 뭐 요즘은 학생들이 뭐 녹음도 하고 막 타자 치기도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귀로 듣고 날아가는 거예요. 귀로 듣고 날아가죠. 이게 소위 구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의 제약. 그러니까 날아가니까 시간의 제약도 갖게 되죠. 그 시간에 듣지 못한 친구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문자기호, 우리가 말한 문어 화법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는
시각기호인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음성기호가 가지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4000년이 되지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그 문자가 최초라고 하는데 한자만 해도 기원전 1800년 전 그 이후로 생겼고, 지금도 늘상 시끄러운 그 서남아시아 쪽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 문명의 발상지여서 거기서 이제 최초의 문자들이 기원전 3500년 정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은 문자 언어가 없었죠. 근데 문자 언어가 생기면서 문화가 생기면서 자,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조상들의 지식을 어떤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왜?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요. 문자로 적어줘야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되니까 널리 퍼지게 되고, 그 대표적인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자를 가지게 되면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특히 네트워크가 SNS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뉴미디어 레볼루션 혁명을 통해서 더더욱 그 어떤 뭐랄까 매체가 시각기호를 문자들을 통해서 더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진화는 문자의 발명을 통해서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어화법과 구어화법의 의사소통의 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잘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21쪽에 다시 돌아오면, 교재 21쪽 다시 돌아오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끝에서 다섯째 줄 보면 개념의 기호와 기호의 개념화, 네,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EN을 붙여서 인코딩이라고 해도 되고요. 기호는 부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호화는 이제 환부호, 이제 환기호, 기호로 바꾼다라는 뜻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머릿속의 개념들을 음성기호로 바꾸죠. 혹은 교재에서 문자로 바꾸죠. 그래서 부호, 기호로 바꾼다 해서 환부호, 환기호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냥 단순 기호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혹은 책을 보면서 그 문자 기호가 됐건 음성 기호가 됐건 내가 그것을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죠. 그런 것을 환기호, 기호로 바꾼다 혹은 환부, 이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2쪽으로 다시 가고, 거기는 그 문어화법과 구어화법의 의사소통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요. 23쪽으로 가주시면, 그러면 자,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언어기 때문에 어떤 구어화법에 뭔가 방점이 놓이기를 기대하고 이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문어화법도 함께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선 차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구어를 더 많이 사용할까, 문어를 더 많이 사용할까? 당연히 구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7쪽에 나와 있다시피 이분이 이제 조문재라는 분은 미국인의 의사소통을 연구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75%는 구어화법을 쓰고 25%는 문어화법을 쓰고, 그리고 구어화법에서 비언어적 요소, 랭귀지 제스처 같은 것이 93% 정도의 동작 언어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선생님도 여러분이 상체밖에 보지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강의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곳에 있지도 않고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뭐 칠판에 적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어야 되죠. 가만히 서서 하면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녹강이 좋은 점도 있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에게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23쪽에 그 조문재 씨의 논문 연구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23쪽에 둘째 줄을 볼까요? 미국인의 의사소통 에서 9%의 글쓰기, 16%의 읽기, 30%의 말하기, 45%의 듣기. 네, 그래서 75%가 이제 구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다음 단락에서 구어 화법이라고 할 때 이 구어에는 음성 언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 언어, 랭귀지 제스처가 들어가는데 의사소통의 효과는 7%가 말, 38%가 목소리, 55%가 몸동작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가 참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아나운서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이 목소리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노래만 잘 부르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사실 타고나는 것이라 어떤 그런 성량이라든지 목소리도 참 뭐랄까 잘 타고나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되는 목소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목소리가 좀 뭔가 좋지 않더라도 정확한 발음으로 그걸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화법의 여러 가지 상황, 이게 조금 깁니다. 이게 조금 길어서 사실은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은 25쪽까지 공부하는 거였는데 항상 진도가 뜻대로 나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게 좀 얘기가 길어져서 상당히 길어질 만한 부분이라 이번 차시에서는 23쪽 화법의 여러 가지 상황 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 어땠나요? 별로 어려운 얘기도 없고 다소간 쉬운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했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공지는 하겠지만 수요일날 화수잖아요, 우리 수업이. 그런데 늘 수요일날 1시 반에 강의 자료와 그 다음에 녹화 영상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늘 올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우리가 이제 요게 보통 30분 조금 넘는, 지금 보니까 31분, 32분, 34분, 지금 한 32분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한 10분에 해당하는 그런 과제 활동을 하게끔 학교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강의가 너무 지루하게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지난 수업부터 이렇게 했는데 간단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간단한 과제들을 낼 테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간단한 어떤 복습 과제들입니다. 매주 나가게 될 거고요.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서울여대 학생들은 너무나 착실하게 열심히 간단한 과제지만 성의 있게 하더라고요.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복습 과제들이 역시 고지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3주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